소프트웨어 공학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요구 모델링 중에서 어, 동적 모델링.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적 모델링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정적 모델링은 우리가 요구 분석에 의해서 발견한 어떤 기능에 대해서 시스템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덩어리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그 연관되어 있는지 관련이 맺어져 있는지 뭐 그런 어떤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 모델링이었는데요. 오늘 이야기하는 동적 모델링은 그런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작동을 하는지 그런 어떤 인터랙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모델링한 거를 동적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회사 안에 에, 일하는 어떤 단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팀, 뭐 무슨 팀, 뭐 구매팀, 고객 지원팀, 또 회계팀, 뭐 여러 팀들이 있는데 그 팀의 구성원들이 누구냐, 그리고 누가 팀장이냐, 이런 관계, 그리고 누가 누구의 지시를 받게 돼 있는지 이런 어떤 그 구성 측면의 관점이 있고 또 그 다른 관점에서는 구매팀이 어떤 다른 부서의 그 구매 요구를 받아서 구매를 낼 때는 어떻게 구매 요청을 하고 구매 요청된 거는 회사 밖에 있는 어떤 다른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요청서가 나가고 어떻게 주문을 하고 그 받아 주문이 이제 그 내줘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면 들어오는 상품을 어떻게 검수하고 그거를 누가 받아서 그 사용하게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그 동작적인 측면, 그러니까 동적인 측면이 여기 있는 동적 모델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실행될 때그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시간의 흐름이 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이어그램은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를 표현하는 그런 다이어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그런 다이어그램, 오늘 이야기할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 인터랙션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동적 모델링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동적과 정적을 나누느냐? 정적 모델링을 가지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보완하는 측면에서 어떤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고 또 오퍼레이션들이 어떻게 서로 메시지를 교환하는지 그런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 동적 모델링이고 이 동적 모델링은 물론 코딩에도 도움이 되지만 클래스 다이그램에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시간적인 측면을 보조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하는 시퀀스 다이그램은 같은 의미가 담겨진 또 다른 표현 방법인 커뮤니케이션 다이그램 이런 두 개를 소개하는데 이게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개 중에 우리가 한 개만 그려도 됩니다. 자, 먼저 시퀀스 다이그램. 시퀀스 다이그램은 어떤 유스 케이스가 있을 때 그 유스 케이스 안에 들어가서 그 유스 케이스를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일어날 텐데 그 이벤트에 가담하는 객체들이 서로 어떻게 메시지 교환을 해서 그 유스 케이스를 만족시키는지 그거를 나타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은 시간의 축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수직축이 시간의 흐름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 그 다음에 일어날 일 이런 것들이 객체 안에 객체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메시지 교환으로 표현됩니다. 자, 우선 이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객체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박스로 표현하되 객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클래스의 이름을 표현하고 그 객체 이름이 있다 그러면 그 콜론 앞에다가 객체 이름을 표현하고요. 그 객체 그 이름 뒤에는 그 객체가 어디에 속하는지 그 클래스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된 게 좀 다른데요. 맨 위에 있는 건 클래스 이름만 표현된 거고 두 번째 거는 클래스는 나타내지 않고 객체 이름만 나타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에 있는 게 객체 이름이 킴이고 그 킴이라는 객체는 person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뭐 똑같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스테레오타입 그 객체의 어떤 타입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UI가 이제 JSP로 쓰여져 있다. 뭐 그런 페이지다.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예제를 나타낸 거고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그거를 그 화살표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 박스로 나타낸 게 객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 객체가 라이브러리 클래스에 속한 어떤 인스턴스가 페이트론이라는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객체 P1에 여기 has overdue book이라는 함수를 호출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맨 먼저 이 함수 호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return이 만약에 false로 오면 다시 add to holding이라는 메시지를 페이트론 객체 P1에다가 보낸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assign to patron이라는 메시지를 book이라는 B1 객체에다 보내고 그 B1 객체가 요 메시지 안에서 assign to patron이라는 거 안에서 get allowable duration이라는 걸 patron한테 보낸다는 겁니다. 의미는 알겠죠. 이제 어떤 이제 문법은 알겠는데 이제 의미를 좀 설명을 하면 이거는 이제 그 도서관에서 그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 나타낸 건데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이 메시지가 뭐냐면 UI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어떤 책을 누가 여기 지금 패트론이 이제 그 열람자인데요. 그 열람자가 대출하겠다는 어떤 버튼을 누른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책에 그 대출하기 전에 그 사람이 혹시 연체료가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연체료가 있는지 물어봐서 없다 그러면 지금 대출하려는 책 B1을 이제 그 여기 그 대출하겠다는 거고 홀딩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이 책을 그 사람이 대출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이제 대출한다는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며칠 동안 이 책을 이 사람 대출해 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패트론 클래스 안에 객체 안에 그걸 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유스 케이스에 그 일이 일어날 때 한 가지 클래스 안에서 모두 다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유스 케이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거는 이제 UI를 맡는 그런 클래스인데 어떤 요구를 받아서 대출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관련되는 객체한테 그 도와달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얘가 지금 이 열람자가 혹시 연체료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만약 없다고 그러면 그 열람자가 이 책을 지금 대출해 가는 거를 지금 허용하게 언제까지 허용한다는 거를 지금 처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몇 가지 요소들, 요거 액티베이션 박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실행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점선일 때는 그 객체는 실행하지 않다가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 메시지의 함수가 실행돼서 어떤 일을 하다가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뭐 이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그 여기 지금 has overdue books라는 이 메시지는 librarian 클래스가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메시지는 어디에 선언이 되어 있어야 돼요? 페이트론 안에 선언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페이트론 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연체료가 지금 혹시 그 반납 안 하고 연체된 책이 있는지를 검사하게 하는 그런 기능은 이 안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부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두 화살표 방향으로 화살표가 들어오는 쪽에 그 메시지가 나중에 선언이 다 돼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네, 여기는 지금 리턴에 해당하는 거 있는데 어떤 거는 리턴이 표현되어 있고 어떤 건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뭐 대부분 그 점선 같은 게 지금 리턴 값이 뭐 특별히 없으면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괜찮아요. 사실 이걸 부른 다음에 리턴이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걸 부른 다음에 리턴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리턴이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시퀀스 다이어의 의미를 글로 써봤는데요. 대출 요청 체계 정보가 외부에서 입력되고 라이브러리 객체가 받아서 도서관 이용자가 연체된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지금 대출하려는 책 B1을 대출된 책으로 등록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걸 누가 빌려갔다는지 연결시키는 게 assign to patron이고 정해진 기간 동안 대출을 허가하는 게 get allowable duration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지금 이렇게 잘 작성됐으면 관계 없는데 만약에 이 페이트론 안에 요 has overdue books라는 게 다행히 선언이 돼 있으면 괜찮지만 만약에 선언이 안 돼 있으면 이걸 가지고 파악이 된 거기 때문에 추가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add to hold holding도 페이트론 안에 선언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books는 add to patron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get allowable duration은 이 patron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퀀스 다이어그램 안에 의미를 살펴봤고요.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작성 과정은 우선 어떤 유스 케이스 지난번에 우리가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작성하고 유스 케이스 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명세를 남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뭐 1번 어떤 이벤트, 2번 뭐 사용자가 어떻게 하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사용자가 뭘 누르면 시스템이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 적었잖아요. 그죠? 그 내용 안에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가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선 참여하는 객체를 그 유스케이스 읽어본 다음에 명세를 읽어봐서 다 찾아내요. 그죠? 예를 들면 수강 신청 유스케이스에는 GUI 수강 신청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메뉴를 누를 텐데 그 GUI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어떤 강좌에 수강 신청할 테니까 그 강좌에 대한 거, 그다음에 학생에 대한 거, 그다음에 과목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서 작동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객체를 파악한 다음에 X축에 쫙 나열해요. 이렇게 나열해서 딱 그려요.
그 다음에 사용사에 기술된 이벤트 순서에 따라 객체의 메시지 호출로 화살표로 나타나요. 자, 여기 나타난 거 봅시다. 지금 뭐 여기 학생이겠죠, 그죠? 학생이 나 어떤 과목을 신청할래라고 요청을 보내는 거죠, 그죠? 물론 메뉴에서 화면에서 어떤 과목을 택하고 뭐 그 과목에 대해서 뭐 장봉을 넣었다가 뭐 그걸 다 수강 신청하든 아니면 그 과목을 선택한 다음에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르든 하여튼 수강 신청을 하면 그 과목에 대해서 이 학생이 수강 요청을 하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넣는 게 아니라 선수 과목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죠, 그죠?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공학을 듣고 싶은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들어야 되는데 들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has prerequisite 요게 지금 그 코스의 선행 과목이 뭔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get prerequisite로 그럼 가져와서 prerequisite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그 가져온 것이 이 학생 안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 학생이 그 과목을 수강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 그죠? 다 체크했어. 그러면 여기 해서 프리레퀴즈 만족됐어. 그러면 그 학생을 넣는 거죠, 그죠? 그 수강하는 리스트 안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의 스케줄에다가 추가하고 그 다음에 그 리스트를 이 사람 이름을 등록했다는 리스트를 그 강좌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예제를 봤고요.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나 인터랙션 다이어그램에서는 중요한 게 각 객체들이 어떤 메시지를 호출하는지 그 메시지를 잘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메시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생성자를 부르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점선 화살표에 create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객체는 이 행성자를 부른 다음에 생기는 거니까 얘 객체보다는 밑에다가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use라는 뭐 메시지가 나오고, destroy는 이제 그 자바인 경우는 자동 garbage collection이 되니까 괜찮은데 다른 언어의 경우는 이제 destructor를 부를 거예요, 그죠? 그 destructor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객체가 이후에는 없어지죠, 그죠? 네, 그런 표현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날릴 때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싱크로너스한 그러니까 메시지 날린 다음에 날리는 쪽의 프로그램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리턴이 오면 그 다음에 구동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어싱크로너스한 메시지 호출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런 화살표 조금 요 화살표하고 다르죠, 그죠? 네, 그런 걸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쪽에다가 메시지를 호출하고 얘는 계속 여기 액티베이션 박스가 계속 살아 있어서 계속 진행된다는 걸 의미해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메시지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for 문장이나 while 문장 안에서 다른 객체의 메시지 호출이 계속 일어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프레임으로 표시를 하면 돼요. 박스로. 그래서 이거는 루프 반복되는 건데 각 객체에 대해서 OP1이라는 게 여기 지금 B1 객체가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여러 개의 객체들이 있을 텐데 그 객체마다 OP1이라는 걸 부르는 얘기고 그다음 밑에 있는 alternative는 조건에 따라서 다른 메시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i가 0보다 크면은 클래스 C의 OP1을 부르고 그거보다 작으면 클래스 B에 있는 OP2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 뭐 if 문장 써가지고 이 조건을 물어봐서 그 조건이 만족되면 객체 C에 클래스 C에 소속되는 객체에다가 OP1을 부르면 되겠죠, 그죠? 그렇겠죠?
자, 거기까지가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은 시퀀스 다이어그램하고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 울타리 타입으로, 펜스 타입으로 그렸는데 얘는 네트워크 타입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그냥 우리 그래프 형태 같이 이 2차원상의 그 어떤 유즈 케이스의 그 안에서 그 같이 움직이는 그런 객체들을 다 그리고 걔네들이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메시지의 호출을 나타내는데 아까 우리 시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번호를 안 붙여도 어떤 메시지가 먼저 호출되고 어떤 메시지가 그 다음에 호출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리면 그 순서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1, 2.2, 그 다음에 2.2도 지금 2.2.1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도 객체 간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건데 이게 객체고 객체 간의 메시지 교환도 나타내고 메시지 교환하려면 이 라이브러리 객체가 B라는 북 객체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레퍼런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연관관계로. 그래서 그 연관관계 하에서 얘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객체를 이제 생성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 이 그림은 아까 우리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라이브러리가 맨 처음에 얘를 만들고, 그죠? 생성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패트론에게 체크아웃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출하는 개수가 그 상한을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한 다음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대출자가 그 책을 빌려간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인터랙션에 대한 거였고요. 예, 그 다음에 동적 모델 중에 그 조금 다른 형태인데 그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그 우리 필요할 때가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우선은 왜 이 상태 다이어그램이 필요한지 그걸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걸 만들 때 이런 그 모델링이 많이 필요한데 뭐냐면 예를 들면 도어 센서를 구동시키는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 문이 닫혔냐 열렸냐에 따라서 어떤 외부의 센서가 이제 그 센싱이 됐을 때 해야 할 일이 다르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만약에 문이 닫힌 경우에 센싱이 됐으면 열어야 되지만 열린 경우에 이 사람이 지나갈 때 센싱이 되면 그 닫으면 안 되죠, 그죠? 계속 열려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메시지의 호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 되게 막아야 되는 경우도 있게 되거든요. 그거를 표현하는 게 상태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도서관 시스템의 책의 상태에 따라서 그 메시지 호출될 수 있는 종류가 제한적이고 메시지 호출이 됐을 때 상태는 현재 상태에서 다음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걸 잘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게 상태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상태 다이어그램인데요. 지금 책이 내가 빌려 대출하려는 책이 요게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책을 지금 찾는 상태고, 네, 요거는 책이 지금 네, 요청된 상태고, 그러니까 대출을 위해서 요청된 상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반납된 상태죠, 그죠? 그럼 책이 지금 도서관에 어떤 책이 잘 정리가 돼서 그 누군지 빌려갈 수 있는 상태는 book available이죠, 그죠? 그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에서 만약 누가 그 책을 빌려가겠다고 가져와 가지고 지금 바코드를 찍었어요. 그러면 그 책은 여기 search 되는 상태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그, 그, 이제 그 상태를 바꿔줘야 되는데 만약 대출을 해가겠다 그러면 그 대출 해가는 이슈된 북으로 바뀌어지고 누가 이제 이게 빌려간 상태입니다. 빌려간 상태에서 만약 그 정해진 기간이 지나서 또는 그 전에 책을 반납을 하면 그 책이 다시 반납된 상태로 넘어갔다가 이제 뭐 필요하면 이제 다 정리가 끝나고 다시 available로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각 상태 이름이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화살표가 상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이벤트들이에요, 그죠? 알겠죠? 그다음에 요거 안에 있는 건 뭐냐? 요 안에 있는 거는 요 상태 안에 들어왔을 때 해야 될 액션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고 뭐 요 안에서 뭐 해야 될 일들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제어를 위한 컨트롤을 위한 모델링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예, 그때 사용하는 게 액티비티 다이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그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플로우 차트 같은 걸 한번 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제어 흐름을 컨트롤 플로우를 나타내주는 그 그림인데 그 안에 있는 요소는 어떤 액티비티, 그 알고리즘 뭐 표현할 때 각 스텝을 나타내 주는 건데 그 액티비티하고 그다음 그 액티비티의 그 제어가 전환되는 거 다음 액티비티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 화살표로 나타내고 그다음에 분기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쪽으로 흐름이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흐름이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분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분기에는 항상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분기되고 또 어떤 조건에 따라서 머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제어 흐름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액티비티 다이그램은 여러분들이 봤던 그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플로우 차트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만약 책을 대출하는데 그 사람이 대출할 수 있는 그 책의 그 한계를 만약에 벗어났다 그러면 뭐 어떤 정보를 주고 끝내주고 그냥 그렇지 않다 그러면 카운트해주고 그다음에 그 책을 대출해주고 그게 대출 기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 그림을 우리가 그대로 코딩한다 그러면 뭐 쉽게 코딩할 수 있죠, 그죠? 체크아웃북에서 조건에 따라서 이쪽 흐름을 여기에 표현하고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이쪽에 fail로 표시하고 이제 끝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 액티비티 다이그램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병렬로 예를 들면 뭐 스레드 같은 게 여러 개가 나왔을 때 그 스레드 같은 걸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는 그 스윙 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에 있는 흐름은 요걸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여기에 있는 흐름은 뭐 어떤 뭐라고 부르고 요 흐름은 뭐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각 흐름에 대해서 처리하는 어떤
프로그램 안에 있는 구성 요소가 다르면 뭐 다르게 할 수도 있죠, 그죠? 네, 얘는 뭐 어떤 흐름으로 어떤 그 스레드로 병렬되고 또 여기 있는 스레드는 또 다른 병렬 흐름으로 나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뭐 포크 되면은 분명히 다른 병렬 처리가 되잖아요, 그죠? 또 여기에 지금 포크는 안 됐지만 다른 요소가 지금 구동됐다가 나중에 이게 머지 되면 뭐 여기의 흐름이 계속 이어간다, 뭐 그런 걸 나타낸 거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모델링이었는데요. 어, 그 이제 모델링을 다 끝난 다음에는 항상 이 모델이 정말 맞는 건지 검증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요구 분석을 다 한 다음에 우리가 기능 리스트 다 파악하고 또 유스 케이스를 파악하고 그 유스 케이스를 그 UML로 다 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면 모델링한 자체가 굉장히 상세해지고 예를 들면 모델링을 뭐 A팀이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 몇 장 그리고 B팀이 또 몇 장 그리고 또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딱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병렬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그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그렸다. 그러면 이 각각 표현되어 있는 설계도 모델링이 과연 잘 들어맞는지 그 안에 혹시 모순은 없는지 여기선 이런 얘기하고 저기서는 다른 얘기하는 내용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모델 검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델 검증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방법, 리뷰하는 방법, 사람이 그냥 제3자가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walkthrough, inspection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만약 어떤 모델을 그렸다 그러면 그 모델을 내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동료 또는 다른 팀이 확인하는 것을 walkthrough 또는 inspect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거나 테스팅 해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모델 자체가 우리가 실행이 되지는 않지만 그 모델의 근거에서 어떤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뭐 컴퓨터로 돌려보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그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은 실제 그, 그 어떤 액티비티가 수행되기 전의 조건, 그다음에 액티비티가 수행된 후의 조건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써가지고 그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간단하게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그게 정말 그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링 한 다음에 그 모델 안에 우리가 요구 분석에서 파악한 요구 기능이 다 있는지 거꾸로 이렇게 추적해 보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UML 모델 사이의 기능, 일관성을 체크하는 건데요. 그 같은 의미가 이쪽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될 수 있고 저쪽에도 표현될 수 있죠, 그죠?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여기서 나타낸 내용이 저쪽에서도 분명히 다른 관점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유스 케이스가 지금 여기에 하나 있는데 이 유스 케이스가 실제 내부에 들어가서 어떤 객체들이 연관되고 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쭉 크로스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유스 케이스 구동하는 액터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각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명세가 돼 있고 그 명세대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시퀀스 다이어그램 안에 있는 이런 메시지 교환이 과연 여기 안에 명세에 표현이 돼 있는지, 그죠? 명세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이 메시지 교환으로 다 그 구현 가능한 건지 그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일관성에 관한 되게 중요한 면인데요. 우리가 그
그 정적인 모델과 동적인 모델 사이에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아주 대표적인 게 클래스 다이그램에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는 분명히 얘가 얘한테 메시지 보내거나 얘가 얘를 메시지 교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 여기에 메시지 교환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메시지 교환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연관은 사실은 쓸모없는 연관이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부서하고 지금 일이 나눠져 있는데 얘가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얘한테 의뢰를 해야 돼. 뭐가 알아봐야 돼. 그럼 분명히 연관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 연관된 메시지 교환이 있는지 보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그 메시지 교환 요청이 하나도 없어. 그죠? 객체들 사이에. 근데 얘가 연관이 돼 있어. 그러면 괜히 여기 팀하고 여기 팀하고 관련이 맺게 되는 거죠. 그죠? 뭐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이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에 확인이 돼야 됩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클래스와 받는 클래스가 클래스 다이그램에 연결되어 있는가?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야 메시지 교환하겠죠. 그죠? 왜? 객체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는 클래스 안에 메시지 호출이 있는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받는 클래스 안에 메시지가 정의되어 있는가?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정의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뭐 당연히 컴파일 오류가 있고 말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관성 체크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 사이의 일관성 체크, 또 어떤 경우는 상태 다이어그램하고 일관성 체크도 필요합니다. 그 상태, 객체의 상태가 변환되는데 그 변환되는 그런 일으키는 그런 이벤트들이 메시지 안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지, 그때 메소드들이 제대로 객체의 속성 값을 변화시키는지. 이 경우인데요. 지금 클래스 A의 상태 1, 상태 1이라는 건 여기 아마 그 상태를 저장하는 속성이 값이 있을 거예요. 그 속성 값이 스테이트 1이었는데 그 스테이트 1에서 메소드 2가 불렸을 때 스테이트 2로 가야 되는데 이 메소드 2가 이 안에 정의가 안 돼 있으면 되지 않았으면 누락이 돼 있으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죠? 분명히 이 안에 그 스테이트 값을 1에서 2로 바꾸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메소드 2로. 또 이제 여기 메소드 1이 정의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상태 다이어그램에 안 나타나 있으면 그거는 뭐 이제 상태에 뭐 그 개입을 안 하는 함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꼭 필요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요구 모델링에 대한 걸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요구 모델링은 그 설계를 하기 전에 요구사항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시스템 안에 있는 관점으로 우리가 표현해 본 거예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냥 요구사항을 분석한 다음에 기능 리스트만 그냥 쭉 던져주고 그걸 바로 설계도로 옮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사실 그 프로그램을 하기가 좀 아직은 조금 설익은 단계거든요. 이 요구 모델링을 해보면 요구 분석에 의해서 우리가 파악된 여러 가지 기능을 조금 더 시스템 안에 있는 관점으로 개발자의 관점으로 잘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우리가 사용자가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사용자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요구 모델링 UML로 표현해 보면 나중에 코딩하거나 설계할 때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요구 모델링에 대한 걸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설계 단계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